수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비문학이 먼저 나와 있어서 뭐부터 보라고? 그렇죠.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특이하게 제가 이번에 빈칸치기를 많이 넣어놨어요. 들어갈 말. 왜냐면 가천대 같은 경우에 보시면 기출, 추석 때 특강을 들어야 되시겠지만 빈칸에 문제가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야 되는 게 물건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어떤 물건에 대한 물건이 변동되며 그 내용을 누구나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다만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은 무엇이 없어도 자, 요 두 개 같은 말이야. 그렇죠? 필요하다. 다만 법규 규정에 대한 물건이 없어도 가능할 수 있다. 물건 중에서 물건 자체 내용이 이용이 아니라 무엇을 돕는다는 저 목적으로 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가, 나, 다, 라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물건으로 시작하는 표현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물건 중이야. 그럼 지문 중에 물건과 관련 내용을 찾아줘야겠지요. 자, 나 역시 가에서 말을 찾아 쓰려 되어 있는데 가에서 말을 본문에서 찾아 쓰려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담보 물건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주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본문 들어갑니다. 맨 처음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원은 물건과 타인의 행위를 나눌 수 있다. 이러저러 민법상 권리의 대상이 다른데 물건을 대상하는 권리를 물권이야. 그렇죠? 물건입니다. 타인의 행위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한대요. 자, 문법에서 권리의 발생, 소멸, 이전 등 같은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려면 그를 받는 당사자들의 합의인 계약이 필요한 것이 원칙이다. 예컨대 채권이 발생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이 필요하고 물건이 소유자 이전되려면 소유권자 양도인과 소유권 취득하고자 양수인 사이에 계약이 필요하다 이야기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쵸? 뭐에 대해서? 물건과 채권에 관한 설명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 계약이 필요하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채권의 변동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달리 물건 변동이 일어나려면 계약뿐 아니라 공시 방법도 갖추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물건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아까 어디 있었어? 그렇죠. 아까 1번 문제 확인해 볼게요. 다시 물건은 권리이므로, 그렇죠? 싹 지워 볼게요. 이거. 자, 물건은 권리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알 수 있어. 누구나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필요한 게 뭐가 됐어? 그렇죠. 나는 공시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오케이. 여기 공시 방법 이야기했습니다. 분법은 물건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다. 예컨대 쭉 부동산에 대한 물건을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이 등기로 교신된다. 공시 방법의 역할은 물건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어떤 물건에 대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채권과 달리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래요. 또 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그렇죠. 여기는 모든 사람. 이렇게. 자, 약술은요, 애들이 어려운 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본문에 있는 걸 찾아서 정리한다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물건 변동에 대한 부분, 다 읽으셨으니까 계속 읽어볼게요. 자, 물것의 권리 변동은 계약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때는 법률의 규정이 요건이 충족되면 당사자 의사에 무관없이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또한 법률의 물권 변동은 계약에 의해 물권 변동을 달리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고도 일어난다. 예컨대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에서 경매하는 경우 법원의 매도 허가 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납부하며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또한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의 상속이 등기 없이 부동산 상속한다. 이처럼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공시 방법이, 그렇죠? 없이 발생하지만 나중에 공시 방법을 갖출 수 있다. 예컨대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부동산에 대해 자신 상속목인 상속을 등기할 수 있다. 자,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물건에 여러 종류가 있다. 담보 물건. 그러니까 2번 문제가 관련되어 있겠죠? 사용해라 금전채권자의 채권의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물건의 사를 목적으로 소유권 등의 물건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물건 자체의 이용과는 다르다. 그쵸? 여기 어디 있었어 우리? 1번. 그쵸? 다시 봅니다. 아이고. 다를 볼게요. 다만 물건 변동이, 그쵸? 공시범이 일어날 수 있다. 물건 자체 이용이 아니라 무엇을?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뭐가 되는 거야? 그것을 담보 물건이라 한다 나와 있지요.
여기 쭉 보시면 채권액을 회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하는 소유권의 물건과 다르다. 그래서 1번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나부터 읽어보시면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 담보물건과 관련된 문제죠. 자, 담보물건은 채권 회수를 위한 권리인데도 물건의 성질을 가지는 이유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 채권자가 되겠죠. 채권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담보물건은 채권 회수를 무엇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목적이었잖아. 하기 때문에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무엇이 다는 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고 그 다음에 나의 뭐가 되겠습니까? 담보물이 그쵸? 소멸되도록 채무자에게 담보물을 대체하는 이익을 발생하면 그 대책에 대해서도 무엇을 많은 우선 변제권을 이야기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 여기 있잖아. 대체로 이익이 발생하면 담보물건이 대세된다. 요 부분. 자, 소유권들이 다른 물건들이 가지는 일반 성질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사용이 아니라 채권자의 금전채권 회수라는 것을 반영한다. 첫째, 채무자를 갚으면 자동으로 소멸하는데 이것은 법률에 의해 물권문제에 해당한다. 채무자를 갚기 전까지는 담보물 전부에 대해 담보물건이 유지된다. 대상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의 가치이므로 물건이 사라져도 물건에 대해서 이익이 발생하며 가질 수 있다. 해서 1번에 여기 채권자, 목적, 그 다음에 채권, 담보물, 우선 변제권 각 2점씩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3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장안의 성탄제라는 작품인데 이거 해석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산밑까지 내려온 어두운 속에 몰입꾼 날카로운 소리는 들려오고 쫓기는 사슴 쫓기고 있죠. 눈이 열린 따뜻한 핏방울입니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누가? 사슴이 골짜기와 비탈을 따라 내리며 넓은 언덕에 밤새가 횃불을 꺼져야 한다. 횃불 역시 자격하셔야 돼요. 부정이에요. 왜? 몰입꾼의 횃불이죠. 사슴을 쫓아내기 위한 행위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무짐승들의 등뒤를 쫓아 며칠 산속에 잠자는 포수와 사냥개 나 어린 사슴은 보았다. 오늘도 몰입꾼과 메고 오는 자 표범감 늑대 얘 역시 피해자입니다. 어미의 상처를 입에 대고 핥으며 어린 사람 생각하는 것은 그는 어두운 골짜기의 밤에도 잠들지 모르며 솟는 샘과 깊은 골을 누수해 굽히는 약초. 샘과 약초는 뭐가 되겠습니까? 치료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아슬한 참을 아슬한 골에서 새북 소리가 울린다. 역시 몰입꾼의 소리입니다. 죽은 이로 하여금 죽은 이를 묻게 하라. 요거 잘 기억하세요. 어떤 내용이야? 성경 구절입니다. 무슨 말이냐? 더 이상의 희생은 안 된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깊이 들어간 사슴의 뒷밤에는 맑은 새이 내리고 눈이 아직도 따뜻한 핏방울 이걸 통해서 여운을 남겨줍니다. 자, 기억합시다. 성탄제라는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뭐에 대해서? 희생과 사랑에 관한 언급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즉 희생과 사랑이 이루어질 성탄제 어떻습니까? 잔인한 폭력이 이루어진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역시 새 하늘에 까나눈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는 서글의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지를 모르면서 새는 것이 사랑인지도 모르면서 두 놈의 부리를 서로의 쭉지에 반묶고 따스한 천을 나눠 가진다. 어떤 새의 순수함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고요. 새는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산을 가식하지 않는데 교태와 가식 어떤 특징? 인간의 특성을 대조시켰다 보시면 되는 거죠. 새는 교태도 없고 가식하지 않는 인간은 교태로 가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포수는 한덩이 놓고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젓는 것을 쏘는 것은 피해 젖은 한 마리 상한 새 이미 상처받은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자, 3번 볼게요. 시적 대세대 폭력설 내포하는 시어로 인간이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공통된 시어를 찾았으래요. 뭐가 되냐? 둘 다 포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여기서도 포수, 자, 여기서도 몰입꾼 쭉 얘기하다가 잠깐만 포수, 깜짝이야. 그렇죠. 포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의 문제를 볼게요.
자, 폭력적 현실에 대한 희생당하는 연약한 존재의 모습을 형상화한 식구인데, 자, 이건 제가 문제를 줬어요. 여기 가라는 말을 좀 넣어줬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자, 3년에 창작되었다. 윗글에서 소재와 평소에 일정한 재성을 암시로 드러낸 한편 현실 이겨낼 구원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되느냐? 이 부분. 자, 쫓기는 사슴이 흘리는 따뜻한 빗방울. 그렇죠.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치가 극단에서 성취되고 표현 버전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상황을 암시로 드러낸 한편 현실 이겨낼 구원의 이미지까지 빗방울. 근데 구원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윗글중 시어 보기의 시어 밑줄진 시어와 의미가 가장 유사한 거 모든 세부치 부정이죠. 그쵸. 부정 역시 우리 포수와 사냥개. 근데 나에서도 포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장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6번입니다. 대화 중에 1부인데요. 물음에 답하시오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예전 문제, 올드한 문제인데 요령의 경륜에 대한 지문입니다. 대화의 원리 다 제시해 놨어요. 뭐가 있는지. 요령, 상대의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이익이 되는 표현을 극대화해라. 관용,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부담이 되는 표현을 극대화하라. 대조시키고 있죠. 칭찬과 겸양입니다. 칭찬, 비방을 최소화, 칭찬을 극대화. 겸양은 칭찬을 최소화, 비방을 극대화. 역시 크로스됩니다. 동의는 의견 자체에서 일치점을 극대화한다. 자, A를 볼게. 자료에 대한 분석은 기철이와 함께 했는데 대부분 기철이 의견이었고 나는 거기 동의만 한 거야. 겨우자료 조사했는 걸 기철이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논리 해결하면 정부가 중요하게 깔끔하게 정리한 것은 영수 너잖아. 칭찬 업하고 있죠. 현금 없는 사회로 변화하는 흐름을 유지하되 소비자의 권리나 편의와 칭찬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에 필요하다는 것도 네가 정리. 역시 칭찬이죠. 그럼 여기서 칭찬 나온 거 뭐 있어? 칭찬의 극대화. 그렇죠. 정답은 칭찬의 경륜이 되어야겠습니다. 설마 이런 거 틀리진 않았겠죠? 네. 틀렸으면 조롱하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 시를 한번 더 넣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벌목정정 수특에 있는 작품들입니다. 자, 이랬더니 아람들의 큰 소리 베어줬다 하이 고리오라 메아리 소리 쩌르렁 돌아온 줬다 하이 다람쥐도 쫓지 않고 메세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유가 차라리 뼈를 저는데 눈가방이 종이보다 희고녀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 이고를 걸음걸이란다. 윗절 중에 6번이 6번이요. 제일 중요한 이 부분이에요. 무용 탈속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차리 늙은 산에 남긴 내음새를 줍는다. 시름도 바람도 일지 않는 고유와 심히 흔들리오느니 오 견디란다. 차고 오래 슬픔도 없는 장수한 속 겨울 한밤내 라고 이야기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고고입니다. 북한산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을 기다려야 한다. 밤 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나 인수봉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옅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왼산은 차가운 수목으로 젖어 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우리가 기다리는 이 아침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록 여름입니다. 단풍 가을이에요. 그 다음에 골짜기를 덮는 피오는 안개로는 눈. 적설 겨울이야. 자, 여기서 잘 봐야 돼. 고고라는 게 뭐냐. 산에 눈이 쌓여 있는 건 이게 겨울을 상징하는 게 아니야. 알겠니? 겨울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그 늦봄에 대한 초여름, 초봄에 대한 어떤 느낌들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장맛빛 햇살이 와닿기만 해도 변찮은 그건 고고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백운도 인수공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 이른 아침까지. 자, 초봄에는 겨울 이른 아침을 어떤 그 모습을 기다리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화자의 삶의 대응 자세가 직설적이라도 가에서 찾으래. 대응 자세가 직설적이야. 대응 자세가 귀여워. 뭐 있어 우리? 여기서는 말 오 견디란다. 뭐 있습니까? 시름도 견디란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쳐다줘가 끄덕여를 쓰면 우리가 이거 시름은 견디란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고요. 자, 가에서 보기였죠. 도식했을 때요. 가에 들어갈 말 산의 장엄함은 벌목 정저이란 말을 할 수 있고요. 집차에 대한 초국은 그렇죠. 우절 중이 6번 치고 이야기합니다. 화자가 시름을 견디는 모습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고요.
자, 나시의 겨울이 아닐 때 산의 것을 나타낸 시어들로 이들과 대비를 통해 겨울샘을 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세 개의 시어야. 자, 그러면 아까 뭐야? 계절, 그쵸? 실록, 그 다음에 단풍, 그리고 우리는 안개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백설이 날 것 같은데, 네, 여기는 바바지 안개지만 안개도 되지만 여기로 우리가 백설도 같이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이 아닐 때 산의 모습과 백설은 안 되겠다. 이제 겨울이 아니라 그랬죠? 여기 안개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답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가 좀 많아서 쓸 게 좀 많은 문제였어요. 그렇죠? 근데 가천대에서 주로 추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요. 수고하셨어요.